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윤재관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까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과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 전 대표 얘기부터 해보죠. 보니까 지지 연락망이 이틀째 벌써 4만 명이 됐어요. 꽤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젊은 층이나 무당파층, 중도층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지향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겠죠. 네. 지금 행보를 보면 본인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변화를 전제로 탈당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행보 자체로 볼 때는 신당 창당 수순에 들어간 걸로 사실상 보여집니다. 신당 창당은 절차가 한 3가지 정도가 돼요.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시도당 창당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중앙당 창당 및 등록 신청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200인 이상의 발기인 대회를 열은 다음에 시도당별로 5군데 1000명 이상씩 당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통상 1달 반에서 2달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12월 27일 날 신당 창당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총선을 앞두고 12월 27일 날 바로 착수하면 신당이 의미 있는 기간 안에 의미 있는 행보를 하기가 힘드니까 지금 온라인 연락망 구축이라는 형태로 해서 사실상 발기인이나 네. 시도당별 당원이 될 만한 분들의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뒷문을 열어놓고 국민의힘의 변화를 바라고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창당 수순에 들어간 게 맞는다. 네. 그렇게 보여진다. 이미 창당의 준비 시작했다. 외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나 여전히 신당보다는 국민의힘에서의 변화를 촉구하고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와 윤 대통령과 이준석이 결단을 내리자, 담판을 벌이자, 이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과거에 무력 시위가 계속 연이어서 계속 이루어지는데 네. 지난주에는 버스 92대가 갔다는 얘기, 장제원 의원 얘기가 되고 오늘은 이번 주에는 이준석 대표가 몇만 명을 모집했다. 네. 이렇게 세과시의 형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정치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게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야기를 두 분 다 해주셨지만 지금 보는 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하는 이야기, 즉 국민의힘이 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정말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이냐, 아니면 결과적으로 안 바뀔 테니까 내가 나갈 거다라는 명분 쌓기냐, 이건 어떻습니까? 글쎄요, 국민의힘은 지금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을 계속 내놓고 있고요. 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고민에 들어갔고, 또 총선 전에 인재영입위원회라든가 총선기획단이라든가 구체적인 과정 속에서 녹여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안 할 수 있는 명분을 근거로 보면 우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하지 말라 갖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당의 젊은 자산이니까 생각을 돌려서 당의 승리를 위해서 힘을 보태주면 좋겠지만 지금 행보로 볼 때는 탈당의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 온라인 연락망이라고 지금 말을 돌려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미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데 국민의힘이 당적을 가지고서 신당 행보를 염두에 둔 무슨 연락망 합본이 이러는 것이 과연 적절한 행보인지 본인 스스로가 먼저 좀 돌아보고요. 네. 큰 국면에서 나라를 위해서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하는 게 맞는지 자신의 입지점이라든가 지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게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애정보다 이제 명분 쌓기다라고 보셨어요. 네, 그런 측면도 어떻습니까? 명분 쌓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속 계속 용산에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 내 얘기를 들어달라. 그리고 당신들도 내가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만약에 나가서 성공하게 되면
개헌과 관련된 저지선 100석도 하기도 힘들고 200석 이상을 야당이 차지하게 되면 탄핵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권이 매우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빨리 택해라. 그리고 나에게 정권을 달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워딩을 보면 어제 오늘의 워딩을 보면 밀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실히 보이지 않습니까? 탈당에 대한 창당 선언에 대해서 기정사실이 또 아니라고 또 좀 한 번씩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줬어요. 그 얘기는 언제든지 내가 국민의힘에서도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계속 열어둬가지고 밀당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용산의 반응은 상당히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떠밀려 형태로 나가서 신당을 창당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럴 경우에는 본인도 잘 알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신당을 창당했다가는 창당할 때는 좋으나 점점 가면 갈수록 용지삼이가 될 것이고 한계가 계속 드러나서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와중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출마설. 근데 최근 행보를 보니까 이미 출마의 의지가 좀 굳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중적 행보를 법무부 장관으로서 허락된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치적 행보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로 보나 국민의힘으로 보나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용한 모든 자원을 다 투입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 장관은 뭐 국민들에게 서타성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메시지 파급력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다면 국민의힘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등판을 돕고 등원을 시켜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아니 국무위원 월급 받으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정치를 할 거면 정치를 하십시오. 깨끗하게 그만두고 정치를 하면 되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 지방행사 행차를 이렇게 자주 하고 지방행차가 그냥 그 업무상의 지방행차도 아니고 대권 후보 그리고 총선 후보 그리고 정치인의 행보를 계속하면서 국가에서 녹을 먹고 이러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요. 뭐 울산도 간다, 대전도 간다 계속 이렇게 할 건데 아니 할 거면 정치할 거면 깨끗하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정치한다고 뜸을 들이면서 전국 다니면서 세과시나 하고 있고 그게 무슨 새로운 정치입니까? 아주 구닥다리 정치고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정치에 진입하기 위한 수순을 계속 놓고 있는 건데 정말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쿨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나이도 얼마 안 된 분이 왜 이렇게 구닥다리 정치하는 겁니까? 할 거면 정말 쿨하게 하십시오. 예. 그러면 이렇게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렇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해줄수록 인지도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예, 본인이 오히려 지금 본인의 배우자까지 이 공개를 하면서 사실상 공개를 하면서 지금 정치인 행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정치인 행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평가 이런 것들은 가감없이 이제 전달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완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의 등판에 대해서 좀 호의적이에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뭐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대다수 구성원들은 호의적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서 뭐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혹은 뭐 약식 간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 왔고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전국 운영의 철학이나 정책과 맞아떨어지기도 하고요. 예. 또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이분에게 환호를 보내고 있고 이분의 새로운 정치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혁신위가 국민의힘을 혁신하고자 하는 방향과 한동훈 장관이 국민들에게 보이고 있는 이미지나 메시지가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당연히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반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그렇다면 것입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결과적으로 총선에 나올 것이다. 두 분은 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 예를 들면 정말 박빙 지역에 가서 힘을 좀 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비례대표를 가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좀 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예상을 좀 하시는지요?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는 것은 지금 현실 그 선거제 하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아하.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입장을 안 내고 있어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 당연합니다. 조국이라든가 송영길 전 대표 같은 분들이 지금 비례대표 신당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두고 위성정당 방지 법안 만들자는 게 민주당의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현행 제도로 가면은 국민의힘의 간판으로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뛰어든다고 하더라도 뛸 수 없다란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남은 선택지는 수도권에 출마를 해서 그 국민들의 관심을 한 군데로 집중시키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선거 지위를 돕는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네. 수도권의 경쟁 지역, 어려운 지역으로 선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예.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솔직히 관심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한동훈 장관의 출마에 대해서는 국민의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여론조사 추이만 보더라도 고정 지지층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 이상의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중도층의 확장력이 매우 약한 후보입니다.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 처음 나왔을 때는 국회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니까 국민들이 좀 귀를 기울여 줬죠. 그러나 국민으로서의 보여줘야 될 가장 기본적인 품위와 절제 이런 것들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입을 계속 보여주면서 중도층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이런 분이 서울의 수도권에 나온다고 한들 당선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비례대표 얘기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형식으로 되든 간에 어느 지역으로 출마하든 간에 당선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 있는 곳은 있죠. 그 영남 지역이라든가 일부 영남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강남과 같은 지역에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결국 그렇게 되면 그릇이 너무 옹졸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딜레마가 있을 것이다. 당선 가능성을 보면 쉬운 대로 가야 될 텐데 그렇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격전지를 가자니 질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딜레마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즉 한동훈 장관의 총선에서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역할이 크죠. 역할은 크지만 야당 입장에서 역할이 큽니다. 왜냐하면 정권 심판론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지금 등판해가지고 후보로서 다니기 때문에 국민들께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 보다 쉽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중도층 확장 능력이 없어 보인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도층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대중적 인기도가 높다라는 것은 중도층의 인기도가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에게 환호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을 무슨 보수 우파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폄훼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국민들의 정향을 잘못 읽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행정 역량을 갖추고 메시지 방향이 정확하고 정치의 가치 지향이 정확한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게 평가하시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출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계속 세게 밀고 있는데 아마 자충수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켜보시죠. 네. 어떤지.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지금 보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라는 어떻게 보면 인기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과연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이런 사람이 민주당에도 있잖아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갖고 있는데 만약 그분이 출마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영향입니까? 민주당에 입당도 하지 않은 상태고 민주당에 한 번도 몸담아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신당의 얘기 나오기 때문에 조국 신당도 함께 야당 측에서도 신당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끼워 맞추는 것 같은데요. 예, 조국 신당에 관련돼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여기서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여기 함께 또 여쭤볼게요. 조국 신당이나 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 선거에 좀 힘을 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니 범죄의 혐의자 연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 얘기하겠습니다. 뭐 비법률적 명예회복이란 말씀을 쓰셨던데 평생을 법률학자로 살아오신 분 그리고 민정수석도 하시고 법무부 장관도 하신 분이 재판을 받고 있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비법률적 무슨 명예회복을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바보가 아닙니다. 그거 다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송영길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돈봉투 사건으로 해서
본인의 명예는 물론이고 민주당까지 수렁에 빠뜨려 놓고 저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활로를 찾아 나가는 게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그게 무슨 국민들한테 소구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파급력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언젠가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견제하는 겁니까? 저는 견제 상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만약에 신당을 하더라도 네. 가치 지향이 뭔지, 뭐를 위해서 정치를 할 것인지, 정치 세력은 누구와 함께 할 것이며 지역 기반은 있는지 등등 검증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무슨 등판하지도 않은 한동훈 전 장관을 현 장관을 견제할 모양도 되지도 않고요. 다음 선거는 사실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격돌을 하게 되면 제3지대가 급격히 줄어들 겁니다. 따라서 한동훈 장관이나 뭐 이준석 대표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네. 그런 인물로서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의 대항 구도가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신당이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을 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즉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자꾸 그렇게 무슨 메시지 파급력을 가지고 그 언론 보도의 중심에 서려고 할 게 아니라 네. 자신이 지금 어떤 행보를 하고 있는지 어느 정치적 입장에 서 있는지를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럼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이준석 대표가 새롭게 당을 만들면 네, 잠깐 이야기를 하셨지만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뺏어갈 게 어느 정도 분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습니까? 일부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는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선거 결과까지, 선거 과정까지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민심과 관련돼서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민심의 변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정치 세력들이 어떤 주장과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에 대한 변수를 상당히 간과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최근의 선거를 보면 정치 세력에 대한 냉혹한 국민들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계속 지켜보실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효과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준석 신당도 처음에 시작은 매우 창대했으나 마지막은 아주 힘들게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비명계 움직임이 요즘에 좀 많아요. 근데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이 이상민 의원. 안에 있는 그 모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모임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발언 점점 세지고 있어요. 네. 근데 보니까 이제 거의 국민의힘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본인 발언에 대해서 네. 좀 부끄러운 줄을 좀 아셔야 될 텐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선 오선을 하셨던 분이 민주당의 공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다음에 다시 한번 국회의원에 도전하기 위해서 본인이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같이 함께했던 동지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는 발언들을 좀 계속 하시는데 처음부터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상민 의원은 유쾌한 결별을 해야 된다느니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당의 분란만 계속 하시는데 빨리 입장 정리하시고 빨리 본인의 길로 가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 국민의힘으로 가도 본인 입으로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정치가 아주 구닥다리 정치고 정말 없어져야 될 정치 아닙니까? 선거 앞두고 정당을 바꾸는 정치, 그게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재명의 반대 입장에 있는 이상민 의원이 만약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게 된다. 그야 당 지도부에서 판단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민주당이 그 소속 의원을 한 방향으로 계속 내몰다 보니까 지금 터진 사건 아닙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의 현재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이상민 의원은 대전 유성구 얼 지역구로 해서 5선을 한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치 이력을 들여다보면 열린우리당으로 국회의원이 되시고 난 뒤에 자유선진당으로 가신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민주통합당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5선 하시면서 그 행보로만 보면 진보냐 보수냐 이 부분에 별로 개의치 않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에도 들어가지 않은 것은 자신의 정치적 선택지를 넓히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은데 네. 뭐 어쨌든 본인 입으로 국민의힘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예. 당 지도부에서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얼마나 나쁜 정치냐면 본인의 지역구가 유성이면 대한민국의 R&D의 본산지 아닙니까? 그 본산지에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었으면 그 점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예산 정책에 대해서 집요하게 지적하고 문제를 지적해야 될 때 그때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당내에 분란만 일으키는 얘기만 계속합니다. 이런 분이 자기가 정말 국회의원을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 생각도 없고 본인의 입신양당만 계속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국회의장을 해보고 싶겠죠. 그래서 한 번 더 국회의원을 해서 국회의장이 될 때 어디가 더 유리한을 가지고 계속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자기만 생각하는 정치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내일 일단 뭐 이뇨한 혁신위원장,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만난다라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내일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얘기가 이 원칙과 상식이란 뭐입니다. 앞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애정이냐 명분 쌓기냐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여기도 약간 같은 얘기예요. 지금 보면 원칙과 상식이 계속 이게 여러 가지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게 이거 과연 이게 애정입니까? 아니면 나가기 위한 명분 쌓기입니까? 그분들도 민주당에 계속 몸담았던 분이시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애정으로 생각하는 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당의 전통으로 봤을 때 좋습니다. 그러나 선을 정말 계속 넘고 계시는데 당원들과 국민들의 한계의 임계점이 이미 넘었다는 사실을 본인들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국민과 당원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는 행동을 계속 하셨다면 지금은 좀 자중하실 때지 지금 뭐 세력 규합이라고 하시지만 네 분이 어떻게 세력 규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한 5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었는데 결국은 5명도 아니고 4명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세력 규합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은 이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과 자기가 분연히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시하시는 게 네. 국민과 민주당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4명의 의원이 모여 있는데 이게 탈당으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그 탈당이 4명에서 끝날지 아니면 더 될지 앞서서는 4명 정도에 그친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어떤 방향으로 튈지는 제가 볼 때는 예상이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런데 이제 현상적으로 보이는 건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계속 한쪽으로만 몰아가니까 그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다가 지금 선택지를 계속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양성을 상실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분들이 세력화할 수 있는 시점을 계산을 해본다면 조금 요번에 같이 뭉친 게 조금 늦은 게 아닌가 느낌이 들어요. 왜요? 이제 강근이 되는 게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때 가결표를 던졌거나 기권 무효표를 던진 분이 한 40분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분들이 여기 합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결국 뭐냐면 이분들도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 이재명 대표에게 공천권에 목을 메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공천이 결정되기 직전이나 그 시점까지 이분들이 입장을 안 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계속 밀려가다가 이제 시간이 차면은 이분들이 그때 가서야 무슨 또 다른 선택지를 찾아서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원칙과 상식에 참여한 분들이 그동안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해왔지만 각자 도생하고 각기 전투를 해왔잖아요. 그게 왜 지금 11월 달 와서 저렇게 당의 그 비주류의 목소리를 조직하려고 나섰는지 조금 정치적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력화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일단 지향점이 있어야 되고 리더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어요. 예. 그 지향점의 리더십이 될 만한 사람이 혹시 이낙연 전 대표냐?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었잖아요. 있었다라고 윤영찬 의원께서 이제 전언을 하셨습니다만은 이낙연 대표가 그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지금 전국적인 지지도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권 후보로서의 이 입지가 완전히 이제 상실되는 상황까지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 리더십을 갖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총선에 이 공천받기 어려운 분들이 지역구에서 대단히 어려우니까 지금 계속 노이즈 마케팅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리더십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이런 분들의 핵심은 원칙과 상식을 얘기하지만 그분들의 원칙은 자기가 살아남는 것 외에는 아무 원칙이 없는 분으로 국민들과 당원들은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더십을 갖추기가 대단히 어렵고 각자 도생을 하는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세력 규합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앞서서도 조금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 좀 더 빨리 시작돼서 조직화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서 90점 얘기도 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그 90점이 될 수 있습니까? 글쎄요. 2021년도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이후에 이낙연 전 대표가 너무 오랫동안 자명을 했습니다. 네, 미국도 갔다 오고. 예, 미국도 갔다 오시고 귀국한 뒤에도 자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입지가 굉장히 축소되었고 그분을 따르던 분들이 구심점을 만들지 못해갖고 네. 흩어졌어요. 졌고 그다음에 이제 총선이 다가올수록 공천 그 시점까지요. 네. 이재명 대표가 유화적 제스처를 쓸 겁니다. 표면적으로라도 통합을 내세우고 뭐 다양성을 얘기하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비명계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홀려가지고 정치적 판단이나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까지 올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옛날의 친낙계를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기에는 지금 이낙연 대표의 행보의 파급력이라는 게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논란을 일으킨 게 있었습니다. 현수막 문구 관련해서 뭐 결국 공식 사과는 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청년층의 마음은 좀 잡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까? 잘못 잡은 거죠. 네. 네, 잘못 잡았고 그동안 첫 해명할 때 네. 업체의 이 탓으로 돌린 것은 민주당답지 못한 행위였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조기에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사무총장 이 당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총장이 공식 사과하면서 네. 민주당다운 모습으로 사과를 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돼가지고 3일 동안 전 국민이 이렇게 큰 혼란을 겪은 상황에서도 네. 그걸 총책임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은 지금 공식 사과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그런 방식으로 계속 국정 운영을 하시는데 야당은 분명히 다르다, 민주당은 다르다라고 하는 모습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첫 해명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네. 아니 뭐 민주당이 잘못한 거 반성하시면서 왜 갑자기 행정전산망까지 집어넣으십니까? 뭐 그거는 그거대로 따로 얘기를 하면 되죠. 이게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며칠 전에 언론에 문구가 다 나왔었습니다. 네. 저도 신문에서 그걸 봤어요. 근데 통상 정당의 현수막이라는 것은 정당의 정책이나 입장을 홍보하거나 혹은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걸 써야 되는데 제가 그 언론에서 그걸 보면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민주당의 지향성을 드러낸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청년층들의 무슨 마음을 대변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뭔가에 잘못된 프레임에 빠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현수막의 컬러도 현란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뭐 그걸 다양한 색깔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봤고요. 문제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전까지 그 당의 홍보 결정 라인에 있는 분들 중에 한 분도 그 문제점을 인지하고 적시하지 못했다는 지금 민주당의 시스템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홍보 대행업체에서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빠져나가기 남탓하기 했잖아요. 이게 사실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현수막 하나 가지고 길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네. 민주당의 지금 체제가 국민의 마음을 잃는 감수성에 고장이 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고장이 나면 쉽게 안 고쳐집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후유증이 오래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행안부의 전산망 얘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디지털 재난인 거는 맞습니다. 이게 그 디지털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그간에 좀 부족했다.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난 대응 매뉴얼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단된 이후에 정부 대처도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한덕수 총리가 사과도 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안전한
미는 시스템 구축이 될 거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강국에서 아날로그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나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원인도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태를 간단히 보시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정치권 이슈 윤재관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